안녕하세요. 충남 온라인 학교 학생 여러분. 태안여자고등학교 미술교사 직원우입니다. 건우쌤과 함께하는 미술 수업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동서양의 자연관이라는 주제로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지역사회 감염 차단을 위해 정부의 권고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실시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마스크 착용, 외출 자제 및 생활 간격 유지하기, 손 씻기 등의 생활 규칙을 잘 지키고 계시죠? 쌤도 요즘 학교 생활을 반복하고 있어요. 꽃놀이도 가고 싶고 멀리 떠나고 싶은데 저와 여러분들의 건강을 위해 꼭 참아야겠죠? 집에만 있어야 하는 답답함을 해소하기 위해 쌤은 방구석 세계 여행을 다녀왔어요. 학교 쌤들과 이탈리아의 피사의 사탑도 다녀왔고요. 멋진 스포츠카를 타고 드라이브도 다녀왔어요. 저 멀리 지는 석양이 아름답네요. 또 집에만 있으니까 살이 찌는 것 같아서 영국에 있는 모아이 석산 근처를 산책했답니다. 시원한 바람, 따사로운 햇살, 짹짹 새소리, 찰싹거리는 파도소리, 콘크리트 건물에만 지내다 보니 아름다운 자연이 더 고맙게 느껴지고 그리워지더라고요. 그런데 숲과 바다의 주인인 동물들은 코로나19로 인해 행복해하는 것 같아요. 전 세계 시민들이 외출을 자제하고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하고 있기 때문에 유명 관광지와 도심가는 텅 비어있는 상태라고 하는데요. 인간이 머물던 자리에 동물이 나타나고 있다고 하네요. 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앗아가고 사회적, 경제적 손실을 가져온 코로나19의 상황이지만 역설적이게도 우리의 환경, 동물과 식물에게는 인간이 코로나19 바이러스와 같은 존재가 아니었을까 하는 반성이 됩니다. 자, 이번 시간 수업 시작에 앞서 배움의 목표 확인하고 수업 시작하도록 할게요. 동서양의 미술 작품에서 나타나는 자연관을 비교하며 감상할 수 있다. 자연을 소재로 하는 미술 작품을 제작할 수 있다입니다. 자연을 주제로 하는 작품 감상을 통해 그림 속에서 자연을 바라보는 시각에 대해 살펴보도록 할게요. 미술에서 자연을 바라보는 시각은 동양미술과 서양미술 작품을 예로 들어 살펴보도록 할게요. 동양은 산점투시, 서양은 원근법을 통해 자연을 바라보는 시각이 다른데요. 두 작품을 통해 살펴볼까요? 동양인들은 자연을 우주의 근본으로 생각하고 살아있는 생명체로 여겼어요. 그래서 자연과 조화를 이루면서 자연에 순응하는 삶을 살았어요. 왼편의 작품은 겸재정선이 구룡폭포를 그린 산수화인데요. 이 작품을 자세히 살펴보면 서로 다른 시점이 조화롭게 어울려서 표현된 것을 알 수 있어요. 높이 바라보는 시점, 눈높이 시점, 아래로 내려다보는 시점, 한 폭에 다 담아냈답니다. 높이 바라보는 시점은 어디일까요? 맞아요. 그림 오른쪽 가장 높은 봉우리는 산 아래에서 올려다보고 있는 것 같이 묘사되어 있어요. 그럼 아래로 내려다보는 것과 같이 묘사되어 있는 부분은 어디일까요? 맞아요. 폭포가 떨어진 웅덩이를 내려다보고 있지요. 나머지는 우리 눈높이로 보고 있고요. 그림을 계속 들여다보면 폭포를 중심으로 눈이 저절로 위로 아래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게 돼요. 광대한 자연 풍경을 한 폭에 담고 있어요. 반면에 서양 미켈란젤로 최후의 만찬을 보면 1점 투시 원근법이 사용된 것을 알 수 있어요. 중세시대 이후 르네상스 시대가 시작이 되었는데요. 중세시대 때는 신종교 중심의 시대였고 암흑의 시대라 불릴 만큼 예술이 발전하지 못했어요. 이후 르네상스 시대로 흘러오면서 중세시대와는 반대로 인간 중심 사상이 나타나고 이성과 철학, 과학이 발달하게 되었어요. 그 영향이 미술에서는 원근법으로 나타나는데요. 그리고자 하는 대상을 최대한 사실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목적이었어요. 가까운 것은 크게, 멀리 있는 것은 작게 그렸는데요. 그건 당연한 거 아니야 라고 싶지만 15세기쯤만 해도 이와 같은 사실을 발견하는 것은 엄청난 것이었어요.
서양의 원근법으로 그려진 그림은 작가가 감상자에게 시점이 머물러야 할 곳을 지정해주고 있어요. 인간 중심, 나 중심의 시각이 반영된 것이라 할 수 있는데요. 자, 미켈란젤로는 최후의 만찬 작품에서 우리에게 어디를 보라고 알려주고 있을까요? 맞아요. 가운데 앉아있는 예수에게 시선이 쏠리고 있죠. 원근법에 대해 좀 더 설명드리고 갈게요. 원근법은 말 그대로 멀고 가까운 것에 대한 규칙을 말해요. 원근에는 어떤 규칙이 있을까요? 가까이에 있는 것은 크게 보이고 멀리 있는 것은 작게 보인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가까운 순서대로 일정하게 정렬해 보면 이렇게 보이겠죠? 여기서 규칙을 찾을 수 있답니다. 상단부와 하단부의 끝선을 연결해 보면 직선 두 개가 형성이 되어 그리고 이 끝선을 연결해 보면 두 선이 결국 하나의 점에서 만나게 됩니다. 사물의 형태가 점점 작아지다가 결국 소실되는 지점, 이것을 소실점이라고 하고요. 이렇게 원근에 따라 크기 차이에 따른 규칙을 적용한 것을 토시도법이라고 합니다. 17세기 서양의 자연관부터 살펴볼게요. 15, 16세기 르네상스 시대 때 투시 원근이나 공기 원근법이 만들어졌지만 그때만 해도 계절에 따라 변하는 자연을 그리는 일은 쓸데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서 인물화 배경으로서의 풍경이 자주 등장했어요. 하나의 장르로 인정받은 것은 17세기부터랍니다. 이 작품에서도 원근법이 잘 나타나는데요. 1점 투시가 보이네요. 소실점은 어디에 있을까요? 맞아요. 하단 중앙이 가로수 끝이지요. 호메바는 네덜란드인인데요. 네덜란드의 풍경화에서 우선 눈에 띄는 것은 낮은 위치에 놓여있는 지평선이에요. 실제로 네덜란드는 해수면보다 낮은 땅이 많고 네덜란드를 상징하는 것 중 하나인 풍차는 목가적이고 낭만적인 대상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흘러드는 해수를 파올려서 땅을 잠식당하지 않게 하기 위한 네덜란드인의 의지와 노력을 보여주는 대상이에요. 이렇게 네덜란드 서양의 자연과는 실제적이고 현실적이었어요. 그들의 자연은 인간이 발길이 닿을 만한 위치에 놓여져 있고 숲이나 호수, 강 그리고 들판은 인간의 생활 공간 안으로 들어와 있어요. 그것들은 또한 인간에 의해 개척된 산물이라는 것을 암시해요. 인간의 의지와 노력을 통해 개척된 자연, 즉 인간이 만든 도시와 가로수길을 자랑스럽게 표현하고 있지요. 호메바의 그림과 동양의 북궐 조모도를 봤을 때 비슷한 점이 느껴지나요? 네, 맞아요. 두 작품 모두 1점 투시 원근법을 사용해서 자연의 풍경을 사실적으로 묘사하고자 했어요. 17세기 천주교가 전파되고 청해 기술을 도입하려는 실학자들에 의해 서양화가 본격적으로 조선에 소개되었기 때문에 조선시대에도 서양의 원근법이 도입되어 그림이 그려지게 되었어요. 강희연의 작품을 보면 앞에 있는 사람들은 크게, 뒤에 있는 사람들은 작게 그렸지요. 지금 보는 작품은 앤드류 부부의 초상화인데요. 앤드류 부부는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신혼부부예요. 이 그림에서 부부의 부를 과시하고 있는데요. 부부 옆의 땅은 결혼으로 맺어져 더욱더 풍성해진 앤드류의 땅이에요. 이 땅 자랑으로 시작해 당시 높은 지위에게만 허락되었던 사냥을 과시하기 위해서 사냥개와 엽총이 보이고요. 반짝거리는 공단 드레스는 고급스럽고 최신유의 옷차림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신들의 행복한 결혼을 기념하며 훗날 자식들에게 보여줄 그림. 얘들아, 우리가 이렇게 결혼할 당시 가진 땅과 재력은 이 정도였단다 하고 기념화했던 거죠. 인간 중심의 자연 표현, 어떤 그 정복의 대상인 자연을 나타내고 있어요. 자, 이제는 동양 미술을 살펴볼까요? 어느 날
세종대왕의 셋째 아들인 안평대군이 복숭아꽃이 만발한 동산을 거닐며 논이는 꿈을 꾸었다고 해요. 안평대군은 너무 꿈이 생생하고 신기해서 안견을 불러 자신의 꿈을 이야기하며 그림으로 그려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리하여 탄생한 것이 목류도원도예요. 목류도원도에는 무릉도원의 세계가 그대로 펼쳐져 있어요. 어디가 무릉도원일까요? 그림을 보면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요. 왼쪽 하단부부터 오른쪽 상단부로 시선을 이동하여 그림을 읽으면 됩니다. 왼쪽 부분은 인간이 사는 현실세기 마을이 자리 잡고 있고요. 가운데 부분은 깎아지는 절벽과 무릉도원으로 가는 동굴 등 험난한 길을 그리고 있어요. 마침내 오른쪽 부분에는 화사한 복사꽃이 핀 복숭아 나무가 많은 마을을 그리고 있는데요. 이곳이 바로 무릉도원입니다. 목류도원도에는 다양한 시점이 존재하는데요. 정면에서 바라본 시점, 위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는 시점 등 다양한 시점을 통해 풍경 속에 들어간 듯한 느낌을 주고 있어요. 자연과 함께 화가가 이동을 하면서 다양한 산의 전경을 순차적으로 하나의 화면에 묘사하고 있답니다. 동양화를 감상하는 방법으로 와유 감상이 있어요. 와유란 말은 중국 남북조 시대에 종병이란 화가가 산천을 돌아다니면서 그림을 그렸는데 나이가 들어 더 이상 밖에 나가지 못하자 집 안에 그림을 걸어놓은 채로 누워서 감상했다는 말에서 유래하였다고 하는데요. 누워서 그림을 감상하면서 그림 속으로 유람하는 나 자신을 발견하는 것, 풍경과 나 사이의 거리가 사라지는 상태가 와유적 감상이라고 이야기해요. 복숭아꽃이 만발한 무릉도원 속으로 들어가 있는 여러분 자신들을 발견하셨나요? 안견의 목류도원도와 서양의 그림을 비교해 볼까요? 두 작품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두 작품 모두 실제로 존재하는 현실이 아닌 화가가 상상해서 그린 이상적 풍경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푸생의 그림에는 근경, 중경, 원경의 구성이 보여지는데요. 저 멀리 원경에는 설산이 보여요. 설산은 계절과 무관하게 영원히 변하지 않는 산이에요. 수백 년이 흘러도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견고한 건축물이 설산을 배경으로 우람하게 서 있어요. 자연에 비하면 인간 사는 모든 것이 허망한데요. 그러나 인간이 만든 것 중 견고하고 오래갈 수 있는 것이 바로 건축물, 예술이라고 보았어요. 쉽게 얘기하면 계절마다 변하는 것은 진리가 될 수 없다. 오히려 인간이 만든 건축물이 절대 진리를 대변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건축물도 결국 과학적 법칙에 의해 설계된 것이니까요. 그림에서 견고한 건축물 옆에 말을 타고 빠르게 지나가는 사람이 보이나요? 이 사람을 통해 빠르게 지나가 버리고 그 덧없는 인생사를 보여주고 있어요. 이 모든 장면을 양치기가 바라보고 있는데요. 인생사는 덧없음을 평온하게 관조하는 듯 보여주고 있어요. 강희안의 고사관수도 김시의 동자결려도 조선시대에 그려진 산수화예요. 이 두 작품의 공통점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먹이로 그림을 그렸다? 맞아요. 그리고 산수를 배경으로 인물이 그려져 있어요. 그리고 또 문인화가라는 공통점이 있어요. 이 그림 모두 문인 선비가 그린 그림이에요. 아무래도 전문적으로 그림을 그리는 사람들보다 사실적으로 그릴 수는 없겠죠. 그래서 문인들은 독자적인 양식으로 그림을 그렸어요. 대상을 똑같이 그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대상에 담긴 정신을 표현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정신을 표현하는 그림은 아무리 관찰력이 뛰어나도 학식이나 수양이 부족하면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것이라고 여겼어요. 강희안 그림을 보면 강희안은 고유한 세상 만물을 관찰하고 마음으로 터득한 이치를 그대로 화폭에 옮기는 것을 예술이라고 보았어요. 고사관수도를 자세히 살펴보면
얼굴은 매우 사실적으로 보이지만 가까이에서 보면 단지 몇 개의 선과 점이 찍혀져 있을 뿐이고요. 일정한 거리에서 보면 단단한 돌과 울창한 나무지만 가까이에서 보면 단지 몇 번의 붓질에 불과할 뿐인 걸 느낄 수 있어요. 그렇죠. 정밀한 묘사보다는 사물의 정수, 기운이 잘 표현되어 있어요. 왼쪽에 있는 작품은 독일 낭만주의 풍경화가 프레드리 작품이에요. 이 작품에서는 거리감과 공간감을 표현하기 위한 방법으로 공기원근법을 사용했어요. 사물이나 풍경은 거리가 멀어질수록 광선의 대기 영향으로 흐리고 탁해져 보이는데요. 거리가 가까우면 맑게, 거리가 멀면 탁하거나 흐리게 해서 원근감을 표현했어요. 사실주의, 과학 법칙을 이용하여 자연 풍경을 표현하고 있지만 주제적인 측면에서는 강의안의 고사관수도와 비슷해요. 깊고 광활해 보이는 바다 앞에 점처럼 작게 서 있는 사람의 뒷모습에서 인생의 풍파와 어려움을 겪고 난 뒤에 후에 회한의 감정을 느끼는 성숙한 인간의 고뇌와 번민을 느끼게 하고 있어요. 옛날 사람들이 소원을 빌 때 산신령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처럼 산은 신선히 사는 곳, 속세에 물들지 않는 신성한 곳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신성한 산악을 동경하는 이상적인 산수화가 그려지다가 정선을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조선의 산천을 유람하면서 직접 느낀 감흥을 그리고자 했어요. 조선 초기에는 산의 풍경을 그릴 때 중국의 영향을 받아서 중국 화풍을 따라 그렸어요. 그러다가 정선이 우리나라만의 독자적인 양식을 만들고자 한 거죠. 정선은 우리나라의 금강산과 인왕산을 올라가서 본 풍경을 눈에 담아두고 산을 내려와서 장소의 구조적인 관계를 파악하여 다양한 시점으로 재구성했어요. 원형 구도로 금강산의 모습을 꽉 차고 압축된 화면으로 보여주고 있고요. 흑백의 대비로 음향의 조화와 변화를 담고 있답니다. 오른쪽은 실제 인왕산의 모습이고요. 왼쪽은 정선의 그림입니다. 산수화를 그릴 때에는 신중을 기해야만 했는데요. 화선지에 먹에 스며들기 때문에 유화처럼 물감을 덧바를 수 없어서 수정이 어려웠어요. 그래서 정선과 같이 진경산수를 그리는 화가들은 산천을 유람하면서 눈에 남은 풍경을 기억했다가 기행에 돌아와서 인상적인 장면을 그림으로 그려냈어요. 눈과 기억 속에 남겨두었던 사실적인 풍경과 작가의 마음속에 인상 깊었던 풍경들을 한 화면에 담아내기 위해 생략과 강조가 나타나요. 원형 구도도 이와 같은 의미 때문에 원형 구도가 나타났고요. 단단한 바위가 인상 깊었으면 바위를 중앙에 힘있고 크게 그렸고요. 나무가 인상 깊었으면 울창한 숲과 나무, 산세를 표현했어요. 눈으로 본 경치와 작가의 주관적 해석이 담긴 그림을 진경산수화라고 합니다. 오른쪽에 있는 그림은 모네의 인상 해돋이라는 작품인데요. 이 두 작품의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정선의 인왕재색도 모네의 인상 해돋이 작품 모두 실경, 직접 자연을 보고 그린 풍경이라고 할 수 있어요. 모네는 인상주의 화가인데요. 이 시기 사진의 등장으로 미술과 사진의 역할 분담이 이루어지게 되었어요. 현실의 재현과 기록은 사진에게 맡기고 예술적인 실험은 미술이 담당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또 튜브 물감이 개발되면서 누구든 좋은 질의 물감을 사용할 수 있어서 그림의 수준 또한 높아졌어요. 자유로운 색채를 표현할 수 있게 되었죠. 그래서 인상주의 화가인 모네는 붓과 종이를 들고 집 밖으로 나가서 시시때때로 변하는 순간적인 빛의 포착, 변화에 관심을 두었어요. 같은 장소를 아침에도 그리고 점심에도 그리고 저녁에도 그렸어요. 같은 장소여도 날씨에 따라 시간에 따라 다르게 보였으니까요. 정성과 모두 실제하는 자연의 모습을 그렸지만 작품 주제와 의도는 다른 것을 느낄 수 있지요.
왼쪽에 우키요에는 속세 그림이란 뜻으로 풍속화라고 할 수 있고 대량으로 찍어낸 채색 모파나라서 쉽게 버려지는 흔한 그림이었어요. 화려하고 원색적인 색채와 단순한 구성, 뚜렷한 윤곽선, 입체감이 거의 없고 검은색을 풍부히 사용한 것이 특징인데요. 이 우키요에가 19세기 인상주의에 영향을 주었어요. 원근법이나 명암을 사용하지 않고도 인상적인 그림을 그릴 수 있다는 사실에 호감을 느꼈죠. 모대와 고 그림에서 보았듯이 객관적인 사실에서 벗어나 주관적 인상을 포착하기 위해 빛과 색을 선택했어요. 동양의 우키요의 특징 중 하나가 화려한 색채라고 이야기했지요. 인상주의 화가들이 일본, 동양의 그림을 보고 영감받아서 화려한 색채로 그림을 그렸다고 할 수도 있어요. 1904년 생트 빅토르 산을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산과는 조금 다른 형태의 딱딱하고 평면적인 분위기가 느껴지죠. 원근법에서 벗어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어요. 사물을 본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자연의 원형인 원뿔, 구, 원기둥 형태로 단순화해서 표현했어요. 또한 생명력 있는 표현을 위해 감상자의 시선을 적극 유도하는 다시점 기법을 적용했다는 점에서 동양의 그림과 비슷함을 느낄 수 있어요. 자, 이제 오늘 배운 내용을 정리해 볼까요? 동양에서는 자연을 마음에 담아 그림에 옮겼는데요. 자연스럽게 시점을 이동시키는 산점 투시 방법으로 그림을 그렸어요. 그래서 산점 투시는 고정된 시점에서 벗어나 보다 풍부한 감동과 인상을 전달해요. 자연에서 조화를 이루며 순응하는 삶을 추구했지요. 서양에서는 화가의 눈높이와 일치하는 곳에 소실점을 정해놓고 그림을 그렸어요. 화가가 같은 장면을 그렸어도 수평선이나 소실점을 어떻게 설정하냐에 따라 전혀 다른 그림이 되기 때문에 과학적이고 계산적인 그림이라 할 수 있고 인간의 의도대로 표현될 수 있는 자연을 그렸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동양화랑 서양화랑 비슷한 점도 많은 것 같은데 서로 다르다고만 할 수 없지 않을까요? 라고요. 네, 맞아요. 동양 미술의 흐름은 중국의 산천을 따라 그리던 관념산수로 시작해서 우리나라의 산천을 기행하면서 관찰했던 자연의 사실적인 표현과 산천을 보고 느꼈던 감흥을 표현하는 진경산수로 발전해요. 그러다가 중국과 서양의 교류가 좀 더 활발해지면서 서양 화풍인 원근법과 명암법을 우리나라 산수화에 도입하게 돼요. 서양 미술의 흐름은 인간 중심 사상으로 이상적인 자연 풍경을 그리거나 신과 인간이 그려진 그림 배경으로만 자연이 그려졌어요. 이상적인 자연 풍경을 그리다 보니 과학적 법칙인 원근법을 사용하게 되죠. 그러다가 유럽에서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도시화가 나타나면서 자연을 바라보는 눈이 바뀌게 되어 자연 그대로의 모습을 바라보고자 하면서 동양과 비슷한 흐름이 나타나요. 자연을 직접 관찰하고 작가가 본 자연환경의 감흥을 빛이나 색으로 표현하기 시작했어요. 사실적인 표현에 관심을 덜 두다 보니까 동양화처럼 다양한 시점이 나타나거나 점점 평면적으로 변하게 되었어요. 동양과 서양이 교류할 수 없었던 시기에는 각자의 정치, 경제적인 상황과 철학에 의해 미술이 표현되다가 서로의 작품을 감상할 기회가 생기면서, 이렇게도 그릴 수 있구나 생각을 하게 되었던 거죠. 재료나 표현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동양과 서양의 그림이 다른 그림을 그리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시기가 다를 뿐 동서양이 서로 영향을 받으며 미술 세계를 구축해 나갔다고 할 수 있어요. 자, 이제 과제 안내하겠습니다. 첫 번째 과제는 일상생활에서 원근법 찾기입니다. 1점, 2점, 3점 투시 해당하는 일상생활의 모습을 찾아보세요. 두 번째 과제 안내하겠습니다. 동양이 산소화에서 사용하는 고원, 심원, 평원법으로 자연 풍경 그리기입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절이 변화하듯 미술도 시대에 따라 변화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에서 미술이란 수단으로 자연을 어떻게 바라보고 표현할 것인지가 중요할 것 같아요. 쌤도 여러분들도 우리는 모두 예술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마워요. 오늘도 예술하세요.